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75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절약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별명이 생긴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절약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 나이 또래분들보다 돈 관리를 제대로 시작한 건 꽤 늦은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86만 원으로도 매월 30만 원씩 착실하게 모으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1986년부터 2019년까지 33년 동안 중견제약회사 격리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승진해서 퇴직할 때는 격리과장이었죠. 회사에서는 제가 숫자에 강한 사람으로 통했어요. 특히 회계장부는 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맞추는 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당시 회사 규모가 꽤 컸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건의 거래를 처리했는데 결산 때 단 한 번도 큰 오차가 발생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웃기게도 회사 돈은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하면서도 제 개인 돈은 정말 대충 썼어요. 월급 날만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어느새 그 돈이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됐죠. 남편은 중학교 교감으로 일했기 때문에 가정 경제는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나 생활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방심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 최종 연봉은 4,500만 원, 월급으로 따지면 약 375만 원 정도였어요. 퇴직금은 계산해 보니 1억 6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었어요. 아들 결혼할 때 5천만 원, 딸 결혼할 때 2천만 원을 지원했고 남편이 파킨슨병으로 수술 받을 때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퇴직금에서 남은 돈은 고작 1,170만 원 뿐이었어요. 제가 퇴직을 앞둔 2016년 남편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66살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남편의 병은 우리 가정의 큰 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약으로 조절이 됐지만 점점 악화되어 매달 평균 120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갔어요. 파킨슨병은 진행성 질환이라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했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내가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구나. 사실 저는 그동안 노후 준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듯 자식이 효도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죠. 아들은 회사원으로 딸은 의사로 각자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딸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경제적 도움을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퇴직을 석 달 앞두고 하루는 은행에 갔다가 은퇴 설계사와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제게 물었죠. 월 최소 생활비가 얼마나 되세요? 그 질문에 당황했어요.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계산을 해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소득의 약 23%인 86만 원, 거기에 남편의 공무원 연금 중 일부를 승계받아 15만 원이 더해져 총 101만 원. 하지만 이게 저와 남편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처음으로 가계부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꼼꼼하게 장부를 정리했으면서 정작 제 살림살이는 한 번도 그렇게 관리한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지출을 24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24시간 가계부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월 평균 45만 원이 정체불명으로 새고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분석해보니 충동구매 한 번 가입하고 잊어버린 구독 서비스, 지인들에게 주는 과도한 선물비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쌓은 인맥이 많았는데 그들과의 만남에서 항상 제가 좀 더 많이 내는 스타일이었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 탓이었는데 이것이 큰 지출로 이어지고 있었죠. 은퇴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저는 급격하게 소비 패턴을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모든 지출을 줄이고 남편의 치료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저의 이런 변화는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2019년 초 드디어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남편의 병세가 더 악화되어 거의 모든 시간을 간병에 쏟았어요. 치료비 때문에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오히려 퇴직금에서 계속 돈을 뺏어 썼죠. 그렇게 3년이 흘렀고 2020년 초에 남편은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정말 큰 공허함을 느꼈어요. 33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니까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은 생은 저 혼자 꾸려나가야 했거든요.
그때 저는 70살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절박함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우선 자산을 정리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산 남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 전세 1억 5천만 원으로 살고 있었고 정기 예금으로 5,450만 원, 주식으로 630만 원이 전부였어요. 게다가 저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질환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했고 고도근시로 인한 망막 변성으로 시력이 왼쪽 0.3, 오른쪽 0.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는 계속 늘어날 테고 시력은 더 나빠질 거라는 게 분명했죠. 그래서 저는 생존형 예산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월 필수 생활비 목표를 80만 원으로 잡았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제가 회계 전문가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도전했습니다. 쌀값 변동에 따라 식비를 조정하는 방식도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 쌀 1kg당 가격이 100원 오르면 월 식비에 800원을 추가로 계산하는 방식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한 달에 쌀을 약 8kg 정도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식비는 월 22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하루 평균 7,3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절별로 제철 식재료 캘린더를 만들어 활용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냉이, 달래, 봄동 등이 싼데 이런 채소들을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했어요. 여름에는 가지, 오이, 가을에는 무, 배추, 겨울에는 시금치, 대파 같은 식재료를 중심으로 식단을 짰죠. 마트는 한 달에 2번만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세일 상품을 중심으로 대량 구매를 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냉장고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3단계 신선도 분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빨리 먹어야 하는 것, 일주일 안에 먹어야 하는 것, 보관식품으로 나눠서 관리했죠. 그리고 식재료 로테이션 시스템을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했어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점점 식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거비와 공과금도 최적화했어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1년 이상 무사고 세입자임을 강조하면서 인상률을 2%로 제한하는 협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 패턴을 바꿨어요.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이 시간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출하는 시간이라 전력 수요가 낮아 요금이 저렴하거든요. 수도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샤워 타이머를 설치했어요. 원래 5분 정도 샤워를 했는데 이를 3분으로 줄여 월 4,000원 정도를 절약했습니다. 난방비는 계절별로 목표를 세웠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월 10만 원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두꺼운 실내복을 입고 전기장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꿨죠. 제 건강관리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심방세동 때문에 복용하는 항응고제인 와파린은 월 1만 8천 원 정도 들었어요. 이 비용은 절대 줄일 수 없는 필수 지출이었죠. 또한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위해 의료비 적립통장을 따로 만들어 매월 5만 원씩 저금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도 중요했는데 저렴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식단을 연구했어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냈죠. 시장에서 막 문 닫을 때 가면 반값에 살 수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제 방식을 지인에게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질병 관리와 돈 관리는 비슷해요. 꾸준함이 생명이죠.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심방세동 약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듯이 가계부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록했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축을 시작했어요. 제 수입은 국민연금 86만 원과 남편 공무원 연금 승계분 15만 원을 합쳐 101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월 2번 알뜰살림 특강을 하면서 20만 원의 강사료를 더 받게 되었어요. 총 121만 원의 수입이 생긴 거죠. 지출은 주거비 10만 원, 식비 22만 원, 의료비 12만 원, 공과금 15만 원, 기타 잡비 32만 원으로 총 91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3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어요.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 모이는 셈이죠. 물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더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절약하는 것은 때로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2020년 제 나이 70에 50+ 알뜰살림 연구소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 15명으로 시작한 소규모 모임이었어요. 제가 실제 영수증을 공개하면서 진정성 있는 절약 정보를 제공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3년 만에 회원이 6,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는 절약의 사회화라는 개념을 발견했어요. 혼자 절약하면 외롭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즐거운 문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이웃들과 함께 공동구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과일, 채소를 10kg 단위로 공동구매하면 30%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었어요. 특히 내 가구와 함께하는 김장 공동체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형성할 수 있어 일석이조였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제 시력이었어요. 고도근시로 인한 망막 변성이 계속 진행되어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화면 확대 프로그램과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컴퓨터를 배우는 것 자체가 제 나이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고 지금은 스마트폰 글자 크기를 최대화하고 필수 앱만 남겨둔 미니멀 디지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력 악화에 대비해 오디오북 전환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책들을 오디오로 녹음하는 작업이었죠. 처음에는 손주들에게 부탁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시력이 더 나빠져도 지식을 접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2021년부터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알뜰살림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많이 긴장했어요. 격리과장으로 일할 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자주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회사 업무였으니까요. 개인 경험을 나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첫 강의 주제는 한정된 수입으로 품위 있는 노후 보내기였어요. 제가 실제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솔직하게 나눴더니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셨어요. 가난해도 초라할 필요는 없다는 제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았습니다. 현재는 월 2번 정기 강의를 하고 있고 회당 강사료로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제게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거든요. 또한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되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저는 디지털 시대의 시니어 자산 관리에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을 활용해 용도별 통장 10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 여행자금 등 목적에 따라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식이죠. 특히 적금은 매월 자동이체가 아닌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돈을 보내는 행위의 의식화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돈을 저축한다는 행위를 의식적으로 하면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5,450만 원의 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분산 예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리 상승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도 일부만 해지하면 되니까요. 주식 투자 630만 원은 손 안 대는 원칙을 세웠어요. 배당금만 챙기는 장기 투자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이가 들면서 예상되는 문제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망막 변성이 더 진행되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때 드는 돌봄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의 의료비 인플레이션도 예측해 80살 이후에는 월 평균 의료비가 2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을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80살에 미국에 있는 딸 가족을 방문하는 거예요. 예산은 700만 원 정도로 잡고 지금부터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75살 할머니의 실생활 절약 비법을 집필 중이에요. 제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시니어 절약 학교를 설립하는 꿈도 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아끼면서 사는 게 행복하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에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자원을 집중하는 거죠. 저에게는 건강과 독립적인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아끼지 않고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해 다른 부분에서 절약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처럼 66살에 시작해도 충분히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수입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100일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한다면 누구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75살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절약의 여왕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카페 회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절약은 자기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이니까요. 여러분도 미래의 자신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절약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